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기업들이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할 때 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 가지고 지난 연말 여야가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20% 이렇게 통 크게 깎아주자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10%만 깎아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획재정부가 8%를 고집했습니다.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 8%만 세액공제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 이 한마디에 기재부는 최대 25%로 세액공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8%를 주장했던 기재부는 대규모 감세로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면 이게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서 다시 세수도 증가한다. 이런 철진한 낙수효과 다시 들먹였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와 종부세, 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모두 깎이면은 매년 약 13조 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투자세 공제분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규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라 곳간 지켜야 한다던 그 기재부가 지금은 너무도 쉽게 곳간문을 열고 있습니다. 곳간문을 열어야 할 곳에 지금 열고 있는 건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무역 수지가 10달째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 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는 게 결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둘러싼 다양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준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 자, 무역 수지 이 줄어들 그 적자 계속되고, 또 그나마 좀 믿었던 게 이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그 경상수지, 이것도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라고 해요. 네. 일단 그런데 반도체가 여태까지 한국을 수출을 일으켰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가 원래 좀 시클리컬한 산업이니까 예. 지금은 경기 하강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예. 사이클이 좀 크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하강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일정 부분 뭐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가 다시 수출이 늘어나려면은 사실은 세계 경기가 좀 좋아져야죠. 이제 그러려면은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되고 예. 뭐 미국도 금리 인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결국은 IT 수요에 좀 버블이 만들어졌죠. 네, 버블이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해소되는 국면에서 조금 더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돼서 수지를 급감하고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우리 미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모빌리티 변화라든지 또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경기가 좋아야지 사실 그쪽에 투자도 일어나게 되고 좀 더 가속 발전이 그렇죠.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충격이 컸던 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빨리 올 것이고 뭐 이런 가상 세계가 좀 빨리 오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그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또 빠르게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재고가 있었거든요. 뭐 여러 이유로 이제 재고가 만들어졌어요. 뭐 팬데믹 이슈도 있었고 또 미중의 갈등, 뭐 서플라이 체인의 뭐 이 좀 불안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였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주니까 이제 재고가 현재 소화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얼마 전에 그 영업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뭐 1년 전보다 64%나 줄었다는데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뭐 그 많이 내려가서 뭐 매출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거잖아요. 네, 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보면 매출도 제가 볼 때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70조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러도 사실은 US 달러 저기 수출도 US 달러로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로 계산하면은 사실 매출이 줄었습니다. 달러로 계산하면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급감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졌고 지금 정확하게 해서 뭐 삼성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이게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고 뭐 일부 제품은 이제 적자가 났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재고 평가 손실 같은 회계 처리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는 게 메모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개 다 그럼 그 안 좋았던 거예요? 둘 다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더 크게 안 좋았죠. 메모리가 더 크게 안 좋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메모리에서도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D램과 낸드가 있는데 낸드는 뭐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합친 메모리 사업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의 뭐 이익을 못 냈거나 뭐 약간의 흑자 이 정도 수준에 멈췄을 것이고요. 파운드리도 지난 3분기랑 비교해 보면은 좀 이익이 좀 크게 좀 줄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파운드리에 비해서는 메모리 쪽이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뭐 대만의 그 TSMC나 이쪽 파운드리 강한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땠어요, 영업 실적이? TSMC는 이제 매출액만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만 어저께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월별로 발표를 해요. 월별로 발표를 하는데 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기도 이제 저희가 모아서 볼 수는 있는데 11월 달이 매출이 꼭지를 찍었고요. 12월 달 들어서는 지금 한 13% 14% 정도 매출이 쭉 떨어졌고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매출액이 늘기는 했어요. 역시 대만 달러 기준으로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US 달러 기준으로 이걸 환산해서 보면은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파운드리는 괜찮았는데 TSMC도 1분기 상황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문 들어오는 것들이 12월부터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뭐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였던 TSMC의 이 상황도 1분기 때는 일부 그 테크놀로지 5나노, 7나노 이런 정도 급에서는 가동률 한 50%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리 뭐 파운드리라 하더라도 세계 경기 둔화 이거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가 상황이 조금 더 낫긴 난 거라고 그렇게 들리네요.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고 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재고 관리가.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죠.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제품을 필요한 업체들이 사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 사가는 거죠, 생각보다. 왜냐면 재고가 그쪽 업체들도 많거든요. 세트 업체들도 재고가 예. 많으니까 예. 물량을 안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재고는 더 쌓이고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이 가격의 탄력성이 훨씬 더 큰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올 때 파운드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알았어 우리가 만들어줄게 얼마나 몇 개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메모리는 일단 다 만들어 놓고 100개 1000개 뭐 만들어 놓고 네. 자 지금부터 살 사람 하면은 안 팔리면 떠리로 팔아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SK 하이닉스는 그 메모리만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영업 실적 여기는 아직 발표는 안 됐죠. 네. 이달 말에 한다고 그러던데 예. 여기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일단 근데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삼성처럼 크지는 않고 네. 제품도 12인치 웨이퍼가 아니고 이제 8인치 웨이퍼로 좀 저보가 가치의 상품. 예,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SK 쪽에서는 좀 저기 한데 어쨌든 좀 안정적인 제품 예. 이런 중심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예. 삼성보다는 그 영향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메모리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의 충격은 더 클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이닉스도?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반도체가 네.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주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 하이닉스는 지금 말하신 대로 아직 이제 이달 말에 영업 실적 발표하면은 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선반영? 네. 그 선반영인데요. 선반영이라고 하시면 이제 굉장히들 좀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하이닉스의 저희가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면은 예. 그 BPS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예. BPS 그러니까 북 밸류 퍼 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한 9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뭐 아시는 것처럼 7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예. 내려갔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증권사에서 보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 PBR 0.8배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그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 예. 가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미 사실은 적자의 그런 가능성들을 예. 주가를 반영을 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그려보면은 예. 0.8배, 0.9배 사이가 그냥 그 밸류에이션 바텀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예. 여기서 뭐 과연 더 내려가겠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몇 개가 중요한 게 발표가 됐는데 딱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로 딱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임금 상승률이 예. 좀 둔화가 됐어요. 예. 둔화가 됐고 때마침 이제 특히 이제 그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그 서비스업이 좀 호황이어서 계속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예. 이런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도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달 말하고 2월 1일 날 있을 FOMC에서 예. 금리를 조금밖에 안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가를 끌어내린 그 원인들이 금리 인상 예. 이걸로 인한 이제 경기의 충격 이런 것들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혹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예. 반도체 주가 또 민감하니까 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예. 아니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는 거 말고 좀 긴 기간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쭉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니까 네. 그 9만 원 하다가 지금 한 6만 원까지 내려가고 네. 그 전에는 훨씬 더 또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미국이나 뭐 그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나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오히려 내려가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건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사실은. 네. 예. 단적인 예로 사실은 그 작년 2022년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예.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50등까지의 기업들 예. 중에서 주가가 오른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반도체 관련된 어디가 주식 올라갔어요? 중에서 일본의 디스코라는 장비 회사 거기 딱 하나만 플러스가 났고 모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예. 자, 그런데 2년 연속 주가가 내려간 회사가 이제 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예.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빠진 회사가 한 3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년을 놓고 보면 2019년 말과 2022년도 말 예.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지수는 한 48%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주가가 그 3년 동안 얼마 올랐냐면은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되게 낮았고요. 예. 굉장히 낮은 편이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못 오른 주식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럼 한 삼성전자 빼고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예. 그 회사가 이제 인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요 회사들입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 회사. 네, 맞습니다. 이게 이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친숙한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뭐 반도체 회사 하면 인텔이 떠오르는 거고 예. 또 우리의 경쟁사인 뭐 마이크론 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예. 주가가 제일 안 좋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참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럴까? 그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인데.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공통점, 물론 이제 메모리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인텔까지 넣어서 보면은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보통 그 반도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IDM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IDM. IDM. 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라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정확한 우리나라 용어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IDM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회사를 보통 팹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팹리스. 네.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종합 반도체는 뭐 설계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패키징도 해서 이제 이런 거고 팹리스는 설계 중심의 회사고요. 팹리스가 있고 팹리스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그게 이제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파운드리가.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는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는 크게 나누면은 IDM 그리고 팹리스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인데 이 팹리스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뭐냐면은 뭐 엔비디아, AMD,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설계하는. 네. 그런데 얼핏 들어보시기에도 이런 회사들은 뭔가 좀 있어 보여.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기존의 우리 IDM 모델은 뭔가 좀 오래된 것 같고. 구리고 좀 느낌이.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그쪽에 그 반도체 어떤 관심들이 실제로 가 있고요. 제가 이거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도에는 전 세계 반도체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가 되냐면 그 비중이 32% 정도까지 올라갔죠. 4배가 올라갔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전체 반도체보다는 팹리스가 당연히 성장성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의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먹고 사는 거고 앞으로 성장성을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을 하는 건데 그쪽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투자자들도 그쪽을 훨씬 선호하게 되고 뭐 우리 D램이나 CPU 같은 이런 기존의 IDM 모델은 뭐 돈은 많이 벌지언정 일단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가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삼성전자도 제대로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 이쪽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메모리 집중에서 좀 벗어나서. 네,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삼성이 되게 애를 쓰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삼성에 대해서 갖는 기대 이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그게 결국은 주가의 좀 부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팹리스라는 거는 대만에도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 같은 그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이거 좀 만들어 주셔 하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 주는 공장이 이제 TSMC가 이제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고. 네네. 대기업보다는 그런 짜잘짜잘한 중소기업들이 그런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 못할 건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은 TSMC가 그럼 대만의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죠. 미국 회사들인 거죠. 애플. 네. 애플이 TSMC의 최대 고객이고 예.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AMD, 퀄컴 예. 이런 회사들이 고객으로 있는 거죠. 네네. 즉 전 세계 반도체를 호령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예. 네. 미국이 뭐 설계를 다 쥐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TSMC가 열심히 잘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예. 뭐 삼성도 물론 하죠. 뭐 엔비디아랑도 거래를 하고 뭐 퀄컴이랑도 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TSMC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고객 확보 능력이 예. 아직은 굉장히 열세에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예. 애플 같은 경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여태까지 뭐 그 애플의 여러 가지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패드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칩들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다 뭐 퀄컴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그 이거 좀 우리 필요하니까는 거기서 만든 거 우리한테 써도 되겠네 해서 이제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애플이 혼자 다 하겠다고. 그게 애플이 설계 회사니까 팹리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다 설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럼 이거 우리한테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그게 더 좋은 건가? 혼자 다 하는 게 혼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거 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판도를 바꾼 게 우리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AP 프로세서였죠. 예. 이제 그게 애플이 직접 설계를 했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삼성이랑 같이 설계를 했었고 삼성이 그 제조를 맡았었는데 예. 이제 애플이 설계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삼성과 결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걸 이제 TSMC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 이거죠, 저희가. 그런데 작년, 재작년 작년 거치면서 애플이 또 하나 이제 놀란 게 맥북에 들어가는 예.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 거를 사다 쓰다가 예. 이거를 이제 자기네가 직접 설계한 칩을 갖다 꽂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근데 그 발열,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라든지 예.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애플 칩이 인텔 칩을 능가하더라. 예.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애플이 핸드폰용뿐만 아니라 노트북 용 프로세서까지 직접 하게 된다. 이거 참 놀랍다. 이거 예.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 나온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칩,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인데 그런 것까지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이라고 있거든요. 예. 모뎀 칩과 통합 칩, 원칩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애플의 계획인 것 같아요. 칩 한 개에 다 넣겠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나중에 뭐 메모리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디램이나 뭐 낸드 이런 메모리도 예. 자기네가 자기네 그 아이폰에 가장 적합한 예. 어떤 그 기능들만 딱 뽑아서 최적화한 예.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까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물론 괜한 걱정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 제가 아는 엔지니어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저한테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예.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CPU 노트북에 예. 들어가는 CPU도 애플이 과연 얼마나 하겠어. 그렇지. 처음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즉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반도체 업체가 설계해 놓은 것들을 갖다 사다 쓰세요. 이제 이런 방식에서 시스템 업체가 직접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우리의 기능을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예. 대신에 우리는 잘 만들어주는 파트너만 있으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땐 주가에 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까지도 그러니까 다
애플이나 이런 그 아니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은 저한테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잘못된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우리가 만드는 아이폰에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 네. 또 우리가 설계 능력도 갖고 있으니 네. 우리가 설계는 우리가 하겠다. 자 TSMC에서 그럼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이거 만들어 주기만 해. 메모리까지도 다 원칩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칩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원칩은 좀 아닐 거는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는 사실은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이제 좀 변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주가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작년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힘이 없었던 게 그런 우려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 다른 그 외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게 이 반도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IDM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IDM 모델에서 결국은 Fabless Foundry 이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만 집중하는 게 좀 그 주식 시장에서는 저게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 저게 언제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그 독점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다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의 기본 설계 방식이 그러니까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폰 노이만은. 처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를 만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든 게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70년 전에 설계한 그 방식대로 지금도 만들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폰 노이만 그러니까 넌 폰 노이만 그 방식의 컴퓨터가 등장할 거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왜냐하면 뭐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 애플이 보여주는 행보는 반도체 설계의 그런 중심이 반도체 업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 또는 서비스 업체 중심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럼 그쪽 비중이 높아지게 될 테니 뭐 그거에 좀 대비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저희가 경제쇼에서 몇 번 좀 다루긴 했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감산 메모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고가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감산한다는 게 지금 뭐 그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가격 좀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감산한다고 안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삼성전자 분들 만나면 감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까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버블이 많이 생긴 거죠. 수요 버블이 생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좀 넉넉한 재고를 갖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뭐 저스틴 타임이 아니라 저스틴 케이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또 등장하면서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죠. 그런데 이제 버블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재고가 엄청나게 많게 보이게 된 거고 또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글로벌 디맨드보다 현재 캐파가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이 훨씬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대로 가게 되면은 계속 재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좋아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분간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감산을 좀 해서 재고를 어느 정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업황이 도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삼성의 그 생각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의 성공 스토리가 사실은 다운턴에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후발주자들과의 경쟁력을 더 벌리고 이게 다음번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 뭐 그게 맞는 공식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캐파 자체가 너무 지금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여기서 D램을 더 잘한다.
뭐 플래시 메모리를 더 뭐 경쟁력 있게 뭘 한다. 이런다 한들 제가 봐서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박수를 쳐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삼성이 D램 더 잘한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줄 거냐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예. 여전히 TSMC를 선호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삼성 입장에서는 거기서 출혈 경쟁을 하느니 좀 감산을 해서 시장을 예. 안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실익을 찾는 게 낫다. 그렇죠. 그 여력을 오히려 파운드리 예. 이쪽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더 찾는 게 예. 우리 사실 국민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예. 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뉴스가 이건 오늘 뭐 그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네덜란드의 그 대중국 그 반도체 제재안 이거 그러니까 장비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급 장비 수출하지 마라.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논의를 한국하고도 지금 논의 중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러면은 이게 아직 뭐 한국에서는 저희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뭐 얘기는 했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 반도체 수출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어떤 그 주가에는 어떤 좀 그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뭐 한국 당국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예. 한국 반도체 수출의 한 6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예. 뭐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하고 있는 논의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체제? 바세나르. 바세나르? 예. 이게 예전에 이제 뭐냐면은 냉전 시대에 예.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서 어떤 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건데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중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중 품목이 뭐냐면 혹시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예. 철저하게 수출을 규제하는 이런 방식인데 예. 사실은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 협약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걸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에 미국이 네덜란드 ASML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이제 네덜란드 그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수출하고 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왜 니네가 뭐라고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네덜란드가 왜냐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되니까 뭐 이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협상 카드를 꺼낸 거죠. 카드. 네. 뭐냐면 미국에 대한. 그렇죠. 네. 우리가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럼 너네는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 뭐 하는 뭐 G2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갈 텐데 그럼 미국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협상이 되는지 몰라요. 네덜란드가 뭘 얻었는지. 네.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근데 뭔가 분명히 얻었을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고 대신에 이제. 그렇지.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렇죠. 원래.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얻어낼 걸 좀 얻어내야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IRA법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거 되는데 무슨 세금 지원금을 못 받느냐 받느냐 이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돼서 사실은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일본이 뭐 하라 그랬다 그래서 뭐 낼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뭐 우리는 이제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국 문제는 되게 어렵지만 그럼 뭐 수출 규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비랑 소재까지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부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랑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다고 중국이 뭐 우리 반도체를 안 사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 전자 조립 산업인 것이고 그러려면은 뭐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뭐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이제 좀 기분은 서로 안 좋겠지만 뭐 그걸로 인한 직접 피해는 저는 아주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아주
적절한 그 답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었나? 하여튼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그렇게 강요하지 마. 맞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러니까 네덜란드 세네. 네. 그 중국에 지금 미국만 안 들겠다는 거야. 중국에 팔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뭘 줄래 우리한테. 네. 우리가 중국한테 안 팔면은 이걸 갖다가 세게 그러니까 그 딜을 한 거라 이거죠. 네. 한국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의 장비는 예. 우리 ASML 뭐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장비 업체들 예. 그리고 소재 업체들인데 중국에도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예. 겹치는 게 있지만 이제 그래도 사실은 우리도 이제 거기서 좀 발을 빼면은 뭐 중국은 사실 반도체 굴기 더 어려워지겠죠. 예. 더 어려워지고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우리 수출이 조금 줄어드는 뭐 이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어려워지면은 사실은 예. 뭐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반도체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이 공급망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유리한 위치에 놓인 나라는 그 어디라고 보세요? 주도권은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미국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의 전 세계 이제 맹주는 미국입니다. 예, 판을 지금 새로 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제품 설계 능력도 거기가 제일 그렇죠. 크게 갖고 있고 예. 하니까 예.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예. 그거를 이제 자기네 주도하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잘 될 것인지 예.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쉽지 않고 제가 뭐 알고 있는 뭐 미국에 이제 근무하는 반도체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도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현재 주도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예.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미국이 어떤 판을 짜고 있고 예. 우리는 거기에 이제 거부할 명분은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얻어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네덜란드가 뭘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분명히 거기 그 동참하면서 지금 일본의 그 재무장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면은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IRA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거기서 반대급부로 얻어낼 거를 네. 반드시 갖고서는 거기에 중국에 대한 제재 동참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의 재무장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산업에 좀 뭘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뭐 정치적인 것 또 군사적인 거 이런 것까지 예. 모든 카드를 펼쳐놓고 예.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이걸 지렛대로 얼마든지 충분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렛대로 활용만 맞습니다. 한다면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그 삼성전자하고 TSMC가 그 파운드리 하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3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네, 네. TSMC도 얼마 전에 3나노 양산한다고 그 뭐 기념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앞서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예. 삼성의 3나노는 완전히 다른 3나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3나노라도? 네. 그러니까 TSMC는 기존 기술 핀팻이라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3나노를 그대로 나간 것이고 예. 삼성은 아예 이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예.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좀 더 진화된 그 기술에다가 3나노까지 적용을 해서 예. 사실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3나노가 한 단계 더 높은 그 기술이 맞아요. 맞지만 예.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내가 기술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따로 있거든요. 고객이 누구냐. 네. 그러면 누가 이제 고객이 되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삼성의 3나노 고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이제 조그만 예. 회사고 TSMC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나노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 설계를 할 수 있는 팹리스들로 이제 평가받는 회사들이 뭐 퀄컴, 네,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인데 예. 지금 애플 이외 이 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세계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신제품 개발을 좀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나노 주문이 과연 이제 나올지 요게 조금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니까 삼성의 기술이 좋은 기술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볼륨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TSMC가 먼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이 있으니까 네, 예. 지금 애플이 가장 큰 고객이긴 하지만은 중국의 많은 이제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무슨 다른 칩 제조업체나 이런 데들도 그런 3나노 기술의 반도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에 맡길 수가 없을라나요, 그러면은? 아직 뭐 그거까지 진행된 것은 아닌데요. 예. 일단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금 철저한 그 이제 발목 잡기 뭐 예. 목 조르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예. 서플라이 체인에서 거기를 미국이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예.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개발하기가 쉽지 않죠. 중국에서 제일 설계를 원래 제일 잘하는 회사는 하웨이의 이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가 만드는 칩들을 일단 TSMC가 안 만들어줍니다. 네, 미국의 그 제재 하이실리콘은 그러니까 팹리스 설계 회사예요. 맞습니다. 예. 팹리스 회사였고 그 회사가 사실은 하웨이의 여러 가지 칩들을 다 설계를 했었는데 예. 원래는 이제 그 하이실리콘이 TSMC의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서 거기를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더 이상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뭐 스마트폰 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뭐 이런 데 제품을 갖다 사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최첨단 칩은 좀 쓰기 어렵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3나노로 뭐 설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애플,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뭐 AMD 요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중국의 그 설계 팹리스 설계 회사들 그러니까 하이실리콘 같은 회사들이 네. TSMC에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못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에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예. 예. 뭐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예. 좀 부담을 느끼겠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미국의 제재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미국 고객들을 또 잃을 가능성도 있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쉽지 않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 내에 있는 SMIC라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러려면은 그 ASML의 그 EUV 장비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계속 도태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파운드리에서 나노 경쟁에서 지금 중국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회로 그리는 네. 그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그 장비가 없어서 거기는 이제 열애를 치고 네. 나머지는 그럼 삼성, 대만의 TSMC 또 인텔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네. 인텔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이제 인텔은 왜 인텔이 이렇게 됐을까? 예. 원래 제일 뛰어난 반도체 회사였고 절대 지존이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2014년 15년 사이에 인텔이 당시에 엔지니어들을 한 12,000명을 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왜 해고를 했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 인텔의 CEO인 이제 브라이언 크리자니치라는 분이 인텔도 좀 신모델로 시프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인텔도 그러면
그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 좀 효율적으로 가야 돼서 기존의 엔지니어들 많이 해고를 했는데 보통 이렇거든요. 이제 보통 회사 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예. 누가 나가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예. 어디서 받아줄 때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똑같네. 저도 받아줄 데가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인텔의 핵심 인력들이 예. 어디를 갔냐면 그 사람들이 애플을 가고 예, 퀄컴을 가고 엔비디아 간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 회사들이 경쟁이 많이 높아진 것이고 예. 인텔은 계속해서 조금 부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이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미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잖아요. 밀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밀어준다고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정말 반드시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인텔이. 인텔이 지금 7나노까지는 했다고 그러던데. 예, 7나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네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 파운드리는 없죠.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누구한테 주문을 받지를 맡기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네네. 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대만이나 미국, 뭐 일본, 중국 다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서 지금 지원 방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 지금 이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죠. 네. 일단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R&D랑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뭐 아까 처음에 인트로 하실 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것보다 낮게 이게 돼가지고 사실은 한마디로 이제 허걱한 거죠, 사실.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됐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지원이 나왔죠. 그래서 뭐 저도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최소한의 그 수준은 되는 것 같다. 왜냐면은 경쟁 국가가 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 뭐 반도체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용은 기재부에서 추가로 지금 한 거는 뭐 15에서 25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50%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대만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대충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다만 중국은 훨씬 더 세죠, 사실은. 이 지원하는 방안이 뭐 법인세 같은 건 아예 그냥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반도체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뭐 아직은 초보 단계이긴 하지 뭐 인도라든지 뭐 심지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들을 지금 계속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안은 그래도 조금 마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사실 저도 뭐 그런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이 장치 산업 여기는 어차피 거기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10조 가까운 이번엔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말고 아까 말한 대로 팹리스 그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 이런 조그만 중소 회사들한테 이 인센티브를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어차피 그런 장치 산업 삼성전자 같은 데서 세액 공제 안 해준다고 투자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장치 산업은 투자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게 그렇게 큰 당근이 되겠느냐 뭐라는 좀 생각은 좀 좀 생각은 다르시죠? 예. 저는 이제 정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모든 뭐 삼성의 경쟁이 있는 사실 삼성보다 더 잘 나가는 TSMC도 그런 세액 공제를 받고 인텔도 그렇게 받는데 우리만 덜 받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기업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좀 어떤 점 강화해야 되고 어떤 점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지 그거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시고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는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뭐 잘하고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또 더 성과를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산업이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다 중요한 건 맞는데 자,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그 직원 수가 TSMC의 딱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설계 인력도 퀄컴이랑 비교하면 딱 3분의 1입니다. 예. 그런데 왜 걔네만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까지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공계 출신들이 그러면 그 정도가 공급이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단순 정원 문제도 걸려 있고.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셔야겠어요. 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